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2.8%였어요. 자, 2023년 1월에 5.2%에서 작년 여름에 2.3%까지 낮아졌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제유가 급등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작년 10월 달에 3.8%까지 올라간 이후에 지금 3개월 연속 낮아진 거예요. 예측보다 2.9%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요, 다시 3%로 올라갈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중동지역 불안 때문에 최근 국제유가가 좀 오름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국제유가가 왜 오른지 다 아시죠? 후티 반군의 원유 공급만 차질 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예요. 자,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는요, 현재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원유 공급만 차질 문제도 있을 뿐더러 다른 이슈도 있어요. 왜? 그전에는 국제유가가 꾸준히 하락했거든요. 미국 세일 오일의 생산량 증가, 여기에 비오펙 플러스의 산유국들의 생산량 증가, 마지막으로 중국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까지 지금 복합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서 국제유가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근원물가입니다. 자,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이제 물가를 취합한 거죠. 자, 얘가 왜 중요하냐? 통화정책에 영향을 줘요.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중립금리 수준.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상의 금리 수준입니다. 이거보다 높게 올라가면 일반적인 긴축적인 수준의 금리라고 하고요. 중립금리 수준보다 낮아서 저금리로 가게 될 경우에는 완화적인 수준의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긴축적이든 완화적이든 저금리, 고금리 정책은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완화적인 수준의 금리는 경기 침체나 저물가, 그리고 긴축적인 수준의 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고물가의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창용 어느 총재는 대한민국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의 금리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언제 낮출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률이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럼 그 확신은 어떻게 잡는데요? 근원물가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1월 근원물가입니다. 1월 근원물가 2.5% 상승률을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요. 전월에 2.8%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세요. 자, 3개월 만에 3.1%에서 2.5% 무려 0.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작년에 대한민국 통화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끈적한 근원물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경한 매파적인 통화정책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3개월 연속 근원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지속성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통화정책에서는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근원물가가 왜 하락했는지 볼 필요가 있죠. 두 가지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서비스, 가공식품 두 개 합쳐서 가중치가 41%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같이 정부가 컨트롤하는 관리물가 제외하고요. 또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이들 물가에 따라서 근원물가가 결정되는 요인이 커요. 근데 변화가 꽤 많았습니다. 자, 개인 서비스 품목에 포함된 외식 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외식 서비스는요, 11월 달까지 끈적하게 유지되다가 12월 달에 4.4%로 0.4%포인트 크게 둔화됐는데 이번 달에도 0.1%포인트 낮아진 4.3%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정말 큰 변화가 어디서 나타났다? 외식 외 서비스에서 나왔어요. 12월 달에 3.5% 상승률에서 무려 3%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또한 가공식품도 변화가 컸습니다. 12월 달에 4.2에서 3.2%로 크게 낮아진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식이냐?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전망을 하거든요. 이 물가 전망대로 잘 가는지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긴축적이냐 아니면 완화적이냐 바뀌게 돼 있을 거예요. 자,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상반기 때 근원물가가
2.6%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는 지난 금통에서 상반기에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왜? 근원물가가 2.6%에서는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1월부터 2.5%를 단숨에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상 경로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없다는 겁니다. 물가 발표 하루 전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미국, 유럽과 속도 맞추기 어려워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 근데 중앙은행 총재는요, 현재 지표를 근거로 발언할 수밖에 없어요. 자, 대표적인 예시 보여드릴게요. 2021년 3월에 이주환 총재는 0.5% 초저금리 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헤드라인 CPI만 올라가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안 올라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차를 두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자 불과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려버립니다. 물가 지표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의 예시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 11월에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때 금통위에는요, 근원물가가 3.1%대 안 떨어지고 끈적하게 유지되니까 야, 이거 안 떨어지면 추가 금리 인상에서 잡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대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물가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2.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금통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다? 추가 인상 필요성이 낮아졌다. 금통위원 전원이 추가 인상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통방문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근원물가 2.5%가 된 것도 또 다른 변화를 야기시킬 만한 내용이에요. 자,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10년에 한 번 오는 물가 쇼크가 끝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긴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는 뜻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왜? 경기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잖아. 한국은 소비 부진. 이게 실제로 통계에 나와요. 민간 소비 성장률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봤더니 2022년에 4.1% 상승해서 2024년 1.8%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유럽도 대한민국과 비슷하죠? 소비 침체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으면서 가까운 신뢰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 때 집값이 오른다고?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성장률도 저조하다는데 부자 된 집 있나요? 누가 사줘야 하락이 멈춰도 의미가 있지. 집값 띄우려고 애쓰시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면요, 아파트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2020년 하반기부터 바뀐 부동산 전망 방법. 그럼 그 전에 뭘 기준으로 전망을 했냐? 가계부채나 인구, 정부 정책, 부동산 사이클, 시장금리에 따른 적정 집값 추정, 경기 침체와 아파트가, 입주 쇼크, 블랙스완.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언론에서 하락 전문가들의 주장 제가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자, 이런 주장 다 해봤는데 안 맞아요. 집값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 나중에 이걸 다 왜 안 맞지? 이제 왜 자꾸 전망이 틀리지? 조사해보니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하나 드릴게요. 경기 둔화하면 집값 하락한다. 자, 경기가 침체하면 소득도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집값 폭락 시나리오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연도별 GDP 성장률을 보면요, 2019년에 성장률이 2.0%로 그전에 비해서 뚝 떨어져요. 그리고 2020년에는요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성장을 해버립니다. 자, 2019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침체,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공황이 오게 돼요. 기억나시죠? 코로나19 환자가 백화점 한번 들려갔더라도 백화점 문 닫던 시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요, 외출 아예 금지시켜버렸던 시절이에요. 근데 집값은요, 2019년, 2020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소득이 아닌 쌓아놓은 자산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매수 3주째 말씀드렸죠? 무주택 실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아타는 실수자도 있고 갭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산 베이스로 주택을 매수하는 거예요. 자, 또한 시장에 쌓인 막대한 유동성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849조 원입니다. 지금 예금금리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예금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하락할 때 이것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침체가 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 집값 폭락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장에 막대하게 쌓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나요. 또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요, 전세 시장도 금리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전세자금 대출의 보편화 때문에 그렇죠.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전세 가격 상승과 연결되네. 그래서 요즘은 연속된 금리 변화의 매매와 전세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21년에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야 집값이 하락한다. 호황이 와야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 버블이 꺼지더라. 근데 얘는요, 10년에 한 번 오는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것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에서 2.8%로 둔화됐고,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에서 2.5%가 됐습니다. 한국은행 물가 전망보다 더 빠르게 근원물가가 하락 중이라는 중요한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는 아파트값 하락과 연결되지 않는다. 자, 집값은 소득의 변화보다도 쌓여있는 유동성의 움직임이 더 민감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인플레이션 이슈가 끝나간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시장 하락을 원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시더라도 팩트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물가 하락의 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